챕터 1 초대받은 자리. 전화벨이 울렸다. 낡은 집 한 구석에서 재본일을 하던 내 손이 멈췄다. 미라였다. 엄마, 이번 주말 약혼식 꼭 오셔야 돼요. 목소리가 어색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도 안 걸던 딸이 갑자기 전화를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정말 반가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미라야. 엄마가 꼭 갈게. 네,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예요. 강남 그랜드 호텔이에요. 강남.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화려한 곳. 미라가 사는 세상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쁘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다. 미라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온 힘을 다해 딸을 키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늘을 잡고 홀레복부터 수의까지 온갖 옷을 지어 팔았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굽어도 미라만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미라가 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이 대학교에 들어간 후부터였나? 아니면 서울에서 변호사가 된 후부터였을까? 엄마, 한복 냄새가 옷에 밴다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그때 미라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한복 냄새.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딸에게는 부끄러운 냄새였다. 그래도 약혼식에 불러준다니.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미라가 변한 걸까? 어쩌면 이제 엄마를 인정해주려는 걸까? 하지만 전화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다. 정말 반가워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건지.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경북 시골 마을의 고요한 저녁이었다. 나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내일부터 준비할 게 많았다. 딸의 약혼식에 갈 옷도 마련해야 하고 뭔가 선물도 준비해야 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한복을 지어주면 어떨까? 미라와 사위가 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한복 말이다.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한복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번에는 분명 다를 거야. 미라도 내 정성을 알아줄 거야. 그런 희망을 품고 나는 첫 뭉치를 뒤지기 시작했다. 챕터 2 정성의 선물. 새벽 4시. 남들은 모두 잠들었을 시간에 나는 벌써 일어나 바늘을 들었다. 미라 약혼식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마음만은 설렜다. 우선 천을 골랐다. 미라에게는 연한 분홍색 비단을, 사위가 될 사람에게는 깊은 남색 명주를 택했다. 비단 한 필값이 내 한 달 생활비와 맞먹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딸의 약혼식인데 뭐가 아까울까? 미라가 좋아할까? 혼자말을 중얼거리며 비단을 만져봤다.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다. 이런 좋은 천으로 지은 한복이라면 미라도 기뻐할 것이다. 재단부터 시작했다. 미라의 치수는 외워두고 있었다. 키 162cm, 어깨 너비 36cm. 대학생 때 한복을 지어준 이후로 달라졌을 테지만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다. 사위가 될 사람 치수는 몰랐지만 미라 말로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다고 했으니 넉넉하게 잡았다. 가위질을 시작했다. 한 번 잘못 자르면 돌이킬 수 없다. 손이 떨렸다. 이상했다. 평생 한복을 지어왔는데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다. 아마 딸을 위한 옷이라 그런 것 같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스스로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가위를 움직였다. 저고리 부분, 치마 부분, 동정 부분 하나하나 정확하게 잘라냈다. 이제 바느질 차례였다. 요즘은 재봉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손바느질을 고집했다. 손으로 바느질해야 정성이 들어간다. 바늘땀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긴다. 첫날 밤 새벽 2시까지 저고리를 박았다.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미라 얼굴을 떠올리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다. 둘째 날은 치마를 만들었다. 주름을 잡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너무 많이 잡으면 부자연스럽고 너무 적게 잡으면 밋밋하다. 적당히 우아하게 떨어지도록 주름을 잡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
바느질을 하다 보니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바늘에 찔린 것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피를 닦고 다시 바늘을 들었다. 미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위가 될 사람 한복은 더 까다로웠다. 남자 한복은 여자 한복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어렵다. 선이 깔끔해야 하고 맵시가 나야 한다. 조금만 삐뚤어져도 어색해 보인다. 셋째 날 새벽 드디어 두 벌 모두 완성했다. 아름다웠다. 내가 지은 한복 중에서도 가장 정성스럽고 예쁜 한복이었다. 미라가 입으면 공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한복을 곱게 접어 보자기에 쌌다. 오래된 자수 보자기였지만 깨끗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싸우신 보자기였다. 이제 내 딸에게 전해줄 차례였다. 가슴이 벅찼다. 미라가 얼마나 기뻐할까. 사위가 될 사람도 놀랄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한복을 손수 지어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챕터 3 약혼식장의 모멸. 서울행 버스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3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더니 몸이 굳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보자기 안에 든 한복 생각에 걸음걸이가 경쾌했다. 강남역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흘끔 봤다. 아마 내 차림새가 이상했을 것이다. 촌스러운 재킷에 편한 구두, 그리고 큰 보자기 하나. 그랜드 호텔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낯설었다. 높은 빌딩들, 번쩍거리는 간판들, 세련된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미라가 사는 세상이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숨이 막혔다. 로비부터가 궁전 같았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정장 차림의 사람들.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다. 약혼식장은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보자기를 꼭 껴안았다. 이것만은 내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선물이었다. 식장 입구에서 미라를 봤다. 아름다웠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올린 모습이 여신 같았다. 내 딸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 엄마. 미라가 달려와서 안겼다. 하지만 포옹이 어색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느낌이었다. 미라야, 축하한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엄마. 미라가 나를 사위가 될 사람에게 소개했다. 최진호라는 이름이었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갑다고 느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지만 진호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보였다. 내 차림새를 훑어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여자들은 모두 화려한 드레스나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남자들은 고급 정장에 넥타이를 맸다. 나만 혼자 촌스러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미라 어머님이세요?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아요? 시골에서 오신 것 같은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참았다. 이런 자리에서 창피를 당하더라도 딸을 위해 견뎌야 했다. 미라가 나를 진호 부모님께 소개했다. 진호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는 사모님이었다. 두 분 모두 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시골에서 바느질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호 어머니가 말했다. 바느질이라는 단어에 경멸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네, 평생 한복을 지어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보자기를 더 꼭 껴안았다. 이 안에 있는 한복을 보여주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식이 시작됐다. 화려한 축사들, 축가, 건배사가 이어졌다. 모든 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했다. 미라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다.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챕터 4 공개적 굴욕. 축사가 모두 끝나고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 왔다. 내 차례였다. 드디어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보여줄 때가 왔다. 미라야, 엄마가 선물을 준비했단다. 미라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기대에 부풀어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한복입니다. 내가 한복 2벌을 꺼내자 식장이 조용해졌다. 분홍색 여자 한복과 남색 남자 한복이 보자기에서 나왔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손수 지었다는 게 뿌듯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좋은 뜻의 웅성거림이 아니었다. 세상에, 약혼식의 한복을?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요즘 누가 한복을 입어요? 진호 쪽 친척 중 한 명이 코를 킁킁거렸다.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뭔가 곰팡이 냄새 같은.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코를 막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해온 바느질에서 나는 냄새를 곰팡이 냄새라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진호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미라야, 이 한복은... 내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미라가 갑자기 일어났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식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미라가 내게 소리를 지른 것이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발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창피하게 하세요? 미라가 내 손에서 한복을 빼앗았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밤새워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한복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촌스러운 것 누가 입으라고 가져왔어요? 그 순간 내 마음에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딸이 내 정성을 짓밟았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구경거리를 보듯 했다. 미라는 진호 옆으로 가서 그의 팔을 잡았다.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걸 가져와서. 미라가 진호에게 사과했다. 나에게가 아니라 진호에게. 내가 아니라 진호가 피해자인 것처럼 사과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한복을 주워들었다. 보자기에 다시 쌌다. 손이 떨렸다. 너무 창피했고 너무 아팠다. 미라야.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보자기를 들고 식장을 나왔다. 걸음걸이가 휘청거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호텔 로비를 지날 때 사람들이 나를 봤다. 울고 있는 나를 이상하게 봤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있으니 마음이 더 아팠다. 이 안에 내 정성이 들어있는데 딸은 그걸 쓰레기처럼 버렸다. 챕터 5 결심. 집에 돌아와서 방 한 구석에 앉았다. 한복은 그대로 보자기에 쌓인 채 옆에 두었다. 만질 수도 없었고 펼쳐볼 수도 없었다. 너무 아팠다.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내가 딸에게 창피한 존재였다니.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창피한 존재가 되었다니. 새벽에 일어나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미라 어릴 때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하나하나 꺼내서 봤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어린이집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수석 졸업 사진,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들고 찍은 사진. 모든 순간에 내가 있었다. 미라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다. 그때는 미라도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대학교 입학 때부터였을까? 그때부터 미라가 변하기 시작했다. 촌스럽다며 내가 지어준 옷을 입기 싫어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나를 소개하기 꺼려했다. 로스쿨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이 문제였다.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내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미라는 모를 것이다. 집을 팔았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미라가 태어나서 자란 집을 팔았다. 그리고 밥과 논도 모두 팔았다. 미라 이름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사줬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사무실 차리는 돈도 보탰다. 미라는 그걸 자기 능력인 줄 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내가 팔아넘긴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고 한다. 내가 없었으면 미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나를 부끄러워한다. 화가 났다. 정말 화가 났다. 평생 이렇게 화난 적이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끝이다. 미라와는 끝이다. 아침이 되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같은 마을 출신으로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정수였다. 나보다 10살 아래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정수야, 나야. 영자야. 영자 누나. 웬일이세요? 내가 미라 이름으로 해둔 재산들 있지? 그것들 다시 내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그래야 할 일이 생겼어. 법적으로 문제 없지? 문제 없죠. 누나가 원래 소유자시니까. 하지만 왜 갑자기?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서류부터 준비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이제 시작이다. 미라가 진짜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